레이나 맘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아. 꼭 말을 해야 하나? 아니요.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표현하지 않으면 알 수 없죠. 작은 것에서도 표현하고 놀라는, 기뻐하는 그런 표현 부자가 돼보세요. 평범한 날도 특별한 날로 만들어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최신 뉴스를 기반으로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늘 올라온 건강 관련 기사를 보니까요. 살이 쪄서 걷기도 어려웠던 여성이 이 운동을 통해서 36kg을 감량했다고 합니다. 체중이 많이 나가던 이 여성은요, 무릎 통증과 또 당뇨병을 앓던 이 여성이 수중 운동을 통해서 약 36kg을 감량한 사실을 공개했는데요. 뉴욕 포스트에는 130kg에서 94kg까지 총 36kg을 감당한 여성의 사연을 소개했습니다. 평소 무릎 통증을 자주 호소하고 또 당뇨병을 앓고 있던 그는 건강이 염려돼서 심장 정밀 검사를 받았는데요. 그 결과 다행히 심장 상태는 양호하지만 체중으로 인해 무릎 통증으로 걷기가 힘들 수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무릎 수술이 필요했지만 체중이 과다해서 또 수술도 받을 수 없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살을 빼기로 결심을 했는데요. 이때 바로 수중 운동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아쿠아 조깅과 또 수중 에어로빅을 재해석한 이런 동작들, 바로 플로이드 러닝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발이 닿지 않는 물속에서 조깅을 하는 운동은 2년 반 동안 일주일에 평균 3번씩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1마일을 걷는 것조차 힘들었던 그가 하루에 최대 5마일을 걸을 수 있게 됐고요. 이 운동을 시작하고 가장 필요했던 코칭과 격려,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어서 좋았다고 합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당뇨병 치료를 위해 약물을 사용하지 않아도 될 만큼 또 호전이 있었다고 해요. 수중 운동은 열량을 많이 소모해서 체중 관리하는 데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물의 저항이 운동 강도를 높여서 효율적으로 열량을 소모하는 데 도움을 주고요. 깊은 물 안에서 30분 동안 조깅을 하는 것은 육지에서보다 약 150kcal를 더 태울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육지 위에서 달리기 하는 것은 신체와 관절에, 특히 이 무릎과 발목에 굉장히 무리를 많이 주잖아요. 하지만 수중 운동의 경우는 물의 밀도와 부력을 이용해서 신체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특히 이 무릎이나 발목이 안 좋으신 분들에게는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뼈, 관절과 인대에 가해지는 스트레스와 긴장을 줄여주고요. 부담 없이 고강도 운동까지 진행할 수 있죠. 수중 운동은 물의 부력으로 인해서 체중의 상당한 부분을 지지해 주는데요. 따라서 관절과 근육에 가해지는 부담이 적어서 관절염이나 부상으로 운동이 어려운 사람들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운동선수들처럼 신체적인 통증을 자주 느끼는 사람, 또 재활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찾게 되는데요. 통증을 최소화하면서 근력을 향상할 수 있기 때문이죠. 물은 공기보다 밀도가 높아서 운동할 때 저항하는 힘을 갖게 합니다. 이것은 근력을 강화하고 유연성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요. 또 전신을 고루 사용하기 때문에 상하체 근육을 동시에 단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물에 또 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균형 감각, 또 코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신체의 균형을 유지시켜주는 필요한 근육에 자극을 줄 수 있어서 더욱더 좋습니다. 이처럼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들이 무리하게 운동을 하는 거 관절에 굉장히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요. 수중에서 하는 운동부터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체중이 빠지게 되면 관절도 좋아질 테니까 그 다음에 걷기나 산책으로 이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수영은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참 좋은 운동인데요. 체중을 감량하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질환들이 다 좋아지는 건 알지만
현재 체중이 많이 나가게 되면 운동하는 게 참 위험할 수 있거든요. 또 지상에서 한두 시간 운동 시간을 채워서 운동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물속에서는 그래도 좀 시간이 빠르게 잘 가는 것 같습니다. 또 요즘 같은 이런 더위에는 운동하는 게 위험할 수 있는데 이렇게 물에서 하는 운동으로 대처해 보시면 그래도 한결 조금은 수월하게 운동을 꾸준히 지속할 수 있지 않을까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살이 쪄서 걷기도 어려웠던 이 여성이 정말 이 운동으로 36kg을 감량하고 또 본인이 가지고 있던 질병도 자연스럽게 치료가 되었다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전문가가 알려주는 따라하기 쉬운 헤어 볼륨 살리는 법. 다 죽어가는 머리 볼륨 소생시키는 꿀팁 이렇게 있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머리 스타일은 동안으로 보이는 데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특히 남자뿐만이 아니라 여자분들도 이 헤어스타일이 동안을 결정하는 데 주요 요인인데요. 전문가들은 이 스프레이와 브러쉬를 이용하는데요. 모발에 윤기를 부여하는 동시에 스타일링을 고정해주는 이 미스트, 긴 시간 동안 드라이나 세팅 없이도 간단하게 헤어 볼륨을 살리는 방법, 이 바로 꼬리빗과 헤어 스프레이를 활용하는 거라고 합니다. 꼬리빗의 이 날 부분에 고정력 있는 스프레이를 뿌린 다음에 그 다음 정수리 쪽 머리를 뿌리부터 한 3cm 정도 잡고 90도로 든 다음에 두피 쪽으로 빗어주는 거죠. 일명 이 백홈을 넣는다고 하잖아요. 정수리부터 구간을 조금씩 나누어서 빗기만 하면 뿌리 볼륨이 업되고요. 볼륨만 살아나는 게 아니라 지저분한 잔머리까지도 깨끗하게 정돈할 수 있어서 좋다고 합니다. 또 열 손상으로부터 또 두피와 모발을 보호해주는 제품들도 있다고 해요. 우리가 매일매일 그 뜨거운 바람에 노출이 되다 보니까 이런 제품을 사용해서 좀 두피를 보호해 주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 머리를 말릴 때가 가장 중요한데요. 머리를 다 말리고 나서 다시 이 머리를 부풀게 하기 위해서는 참 어려운데 머리를 말리는 작업부터 바로 이 머리를 거꾸로 말리는 거죠. 뿌리 볼륨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 머리를 말리는 작업 단계부터 잘 말려야 한다고 해요. 이미 수건을 쓰고 있거나 이런 상태에서 납작하게 해서 뿌리가 말려버리면 그 다음에는 드라이어로 아무리 해서 뿌리를 살리려고 해도 계속 주저앉게 되거든요. 그래서 뿌리 볼륨을 살리기 위해서는 머리를 말릴 때부터 거꾸로 해서 잘 말려주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샴푸 후에 젖은 상태에서 두피 주변으로 볼륨에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을 함께 써가면서 건조해 주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또 우리가 그 가르마라고 하잖아요. 자신이 항상 고정적으로 가르마를 타던 방향에서 반대 방향으로 가르마를 타게 되면 볼륨이 또 풍성하게 살아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르마도 한 번씩 위치를 바꿔주는 게 좋다고 해요. 볼륨하고 상관없더라도 한쪽에만 자외선을 계속 쬐게 되니까요. 그쪽이 계속 또 두피가 상하게 되겠죠. 또 한쪽에만 흰머리가 또 많이 생기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르마를 또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타주는 것도 머리 볼륨을 살리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 여자분들은 그루프를 많이 사용하시죠. 그루프의 종류도 굉장히 많은데요. 크기별로 볼륨 정도를 조절할 수 있다고 해요. 뿌리 쪽을 살리려면 작은 크기를 추천하고요. 또 볼륨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 원하는 부분의 머리카락을 얇은 네모판으로 떠주는 거죠. 그 뜬 머리카락 밑에 그루프를 두피에 바로 밀착시킵니다. 또 완전 중요한 팁은요. 드라이기에 열을 준 다음에 식혀주는 거. 5초 동안 바람을 줬다면 5초 동안 식혀주기. 이게 바로 이 모양을 굳히기 위한 중요한 작업이기 때문에요. 뜨겁게 바람을 쬐고 바로 빼는 게 아니라 식혀주는 이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그리고 열을 식힌 후에 그루프가 들어가 있는 반대 방향으로 끌어당기면서 빼주는 거. 빼는 것도요, 이렇게 아무렇게나 빼면 그 뺄 때의 모양이 고정이 되거든요.
또 이 짧은 머리보다 긴 머리 볼륨 살리는 게 조금 더 어렵습니다. 머리 무게가 있다 보니까요. 그래서 처음에 조금 약간 과하다 싶을 만큼 해놔야 원하시는 이 정도의 볼륨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루프와 마찬가지로 빗도, 이 롤빗도 뿌리 볼륨을 원할 때는 작은 롤빗을 사용하는 게 더 좋다고 합니다. 방법은 똑같고요. 또 고데기나 이런 매직기로 우리가 볼륨을 살릴 경우에 고온보다는 낮은 온도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5년 정도 젊게 보이게 하는 이 볼륨 살리기. 얼굴도 작아 보이는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요. 이렇게 뿌리 볼륨 살리는 거 놓칠 수 없겠죠. 오늘 올라온 기사입니다. 악몽을 자주 꾸면 치매 위험이 2배 높다는데요. 중년에 매주 악몽을 꾸면 인지 능력이 떨어질 위험이 약 4배, 치매에 걸릴 위험이 약 2.2배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영국에서 3,200명 이상을 7년에서 13년 동안 추적 관찰했는데요. 통상 스트레스, 불안, 우울증 때문에 악몽을 꾸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영화 속 무서운 내용이나 개인적인 유전적 요인 탓에 무서운 악몽에 시달릴 수도 있죠.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악몽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몽의 원인이 심리적인 것이라면 생활 습관을 바꾸고 또 심리치료나 약물치료로 스트레스를 좀 누그러뜨리는 이런 적절한 치료 요법을 찾아야 하는데요. 뚜렷한 원인이 없는데도 악몽을 자주 꾸게 된다면 취침 직전에 이미지 리허설 요법이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평소 자주 꾸는 나쁜 꿈을 떠올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 꿈의 결말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 것인지를 생각해 본다고 해요. 예컨대 호랑이에게 잡혀 먹히는 꿈이라면 호랑이가 안아주는 장면을 이렇게 인지를 하고 있는 거죠. 취침 전 특정 악몽 이미지를 떠올린 뒤에 꿈의 결말을 좋은 쪽으로 반전시키는 연습을 거듭하다 보면 이 악몽이 감쪽같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연구팀은 13년 동안 추적 관찰된 미국 중년 연구 참가자 605명, 이 7년 이상 추적 관찰된 남성 골다공증 골절 연구 참가자 2,600명 데이터를 분석했는데요. 악몽과 치매 상호 연구는 지금까지는 없었다고 합니다. 종전 연구 결과에 보면은 악몽은 파킨슨병 등 뇌질환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또 루푸스와 자가 면역증, 또 아동의 주의력 결핍 행동 과잉 장애, ADHD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또 전체 인구의 약 5%는 악몽 장애로 분류하는 정도로의 악몽을 자주 꾼다고 합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요. 최근 캐나다 헬싱키에서 열린 제10회 유럽 신경학회 2024에 발표됐다고 합니다. 이 악몽을 꾸게 되면 우리가 그 수면 시간을 다 채웠더라도 일어나면 굉장히 피곤해요. 숙면을 취하고 잠을 자는 게 이제는 그 모든 건강의 척도가 될 만큼 굉장히 중요한데요. 악몽을 꾸는 여러 가지 요인은 있겠지만 또 카페인이나 알코올로 인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생활 속에 많은 또 우리가 스트레스 때문에 새로운 직장이나 이사를 앞두고 있거나 이런 일로 스트레스를 받아서일 수도 있고요. 또 만성적으로 수면 부족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수면은 조금만 부족해도 아주 기분에 큰 영향을 미치고요. 하루만 잘 못 자면 며칠 동안 이 피곤한 상태가 계속 되는데요. 수면이 여러 건강에 미치는 이런 연구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에는 적게 자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 그렇게 배웠지만 이제는 수면 시간을 크게 늘려야 된다. 충분히 자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편안한 잠자리를 위해서 여러분 많이 노력들을 하실 텐데요. 침구를 좀 바꿔본달지 아니면 침실의 조명도 한번 또 바꿔보시고요. 저녁 식사 시간을 조금 더 앞으로 일찍 당겨서 속을 좀 편안한 상태에서 잠자리에 들게 한달지 이렇게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릴 때는 잠이 잘 안 온다는 거 이게 이렇게 큰 문제라고는 정말 생각하지 못했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 수면,
생활 전반에서 컨디션에 영향을 미칠 뿐더러 건강에서도 가장 큰 요인으로 지금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편안한 잠자리, 숙면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루를 따뜻하게 시작하는 마음 마사지. 오늘의 이야기는 행복은 생각 안에서. 어느 곳에 서로 열렬히 사랑해서 결혼을 약속한 한 쌍의 인연이 있었습니다. 남자는 결혼하기 전에 아파트 한 채를 미리 사두었고 여자는 그 아파트 규모에 맞을 만한 가구와 가전제품을 준비하기로 했죠. 그런데 갑자기 여자의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여 하루아침에 가정 형편이 어렵게 됐고 그 충격으로 여자의 아버지는 쓰러져서 병원 신세까지 지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한 달여 앞둔 어느 날 남자가 눈물을 흘리며 여자의 두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사실 아파트는 내게 아니에요. 미안해요. 그러자 여자의 눈에서도 눈물이 주르르 흐르면서 괜찮아요. 저도 이제 아파트에 채울 만한 살림살이를 하나도 준비할 수 없는걸요. 그리하여 두 사람은 단칸방 새 방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고 남편의 월급은 보통 사람들보다 적었지만 아내는 마냥 행복했습니다. 일 년 뒤 아내의 친정아버지는 다행히 건강을 회복하고 사업을 다시 일으켰죠. 이제 크고 좋은 가구들을 얼마든지 살 수 있게 되었는데 집이 없었기 때문에 조금씩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혼 전에 남편이 아파트 한 채를 사두었다고 자기를 속였던 사실이 떠올랐고 억울하다는 생각마저 들었죠. 그래서 아내는 친정어머니에게 자신의 불만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친정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사실은 김서방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젠 털어놓아야겠구나. 남편은 아무것도 해올 형편이 못 되는 신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상할까봐 차라리 아파트를 팔아서 장인의 빚을 갚았고 매달 월급의 일부를 병원비로 썼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내는 남편의 깊은 사랑에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면서도 행복감을 감출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하루를 따뜻하게 시작하는 이야기였습니다.